엄마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요, 다음부터는 우진이한테 문제 푸는 거 시키지 마세요. 이게 혹시 모르면 자존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국어 모국어 이 학교를 참교육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참교육 다들 보셨나요? 네. 참교육의 에피소드들 중에 우진이 편,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에피소드 5편, 우진 엄마 편, 그리고 ADHD 약을 먹이던 8편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우진이 편 특히 보면서 옛날 저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부모님이 이렇게 과잉 보호를 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이런 부모님들이 있었지, 어렸을 때 풍경은 이랬지, 이런 제 어릴 적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특히 저는 사립 중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맞았던 기억들도 많이 떠오르고 교권이 그때는 진짜 높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솔링님? 그러니까 사실 저희 때도 체벌이 되게 약해졌을 텐데 저도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에 비해서는 저도 사립 여중이었는데, 여중이다 보니까 좀 덜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귀 뜯기거나 무릎 꿇히거나 이런 거는 그냥 기본이었고, 고등학교 때도 기억나는 게 그땐 좀 선생님이 과하셨던 것 같은데, 애들이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끝나고 종례 시간에 다 책상 위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네, 의자 대고 한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그때는 불합리하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지만 어느 정도는 당연히 필요한 게 아닌가. 왜냐면은 선생님과 학생 간의 구분이 요새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 같은 선생님, 아니면 혹은 엄마도 안 그러는데 선생님 뭐라 그래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고, 주변 말로 들으면은 엄마들은 선생님한테 아니 교육자니까 선생님이 다 하셔야죠, 선생님이 애 교육까지 다 시키셔야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게 혼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당구채로도 맞아봤고, 그리고 제 친구는 아직도 머리에 땜빵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머그컵, 머그 잔으로 선생님이 머리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땜빵이 났어요. 살이 이렇게 찢겨나와서. 그리고 싸대기도 많이 맞아봤고, 되게 별거 아닌 걸로도 많이 맞고, 제 친구 한번 같은 머그컵 같은 선생님인데 저희 담임이어가지고 머리를 잡고 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쓰러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 진짜 심하게 맞았네. 그러니까. 어머님도 와서 항의를 했는데 미안하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진짜 이슈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선생님이 미안하다로 끝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때린 선생님들도 기억나는 반면에 그때 당시에도 폭력을 안 쓰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학생들이 좀 만만하게 보는 선생님도 있긴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폭력이 만연한 때에 폭력을 안 쓰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또 다른 경험 있으세요? 저희가 사실 동갑이니까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선생님 교권이 높다고 좀 느낀 게, 초등학교 때 제가 진짜 최악의 선생님한테 3년이 담임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초등학교인데요? 초등학교인데 3년 동안 이제 연속으로 그 선생님 반이 걸린 거죠. 근데 그 선생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촌지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얘기하면은 무슨 60년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초등학교 시절이 국민학교 아니고 진짜로 그 당시에 이제 선생님이 되게 저희 엄마를 좀 압박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유정이가 조금 부족하니까 좀 이렇게 촌지를 요구를 하신 거죠.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돈으로 안 주고 그 책을 준 거예요. 잘 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선생님이 좀 주도해서 왕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그때 선생님 주도에 왕따를 당했는데 저를 진짜 굉장히 싫어했던 게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의 또 문제점 하나가 뭐냐면 그 잔반을 못 남기게 했어요. 잔반을 못 남기게 해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잔반을 이제 버리려고 다 섞잖아요.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버리는데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그 잔반 섞어놓은 거를
저한테 버리지 말고 식상에 와서 다 먹어라. 아니 안 먹으면 넌 집에 못 간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잔반 섞이는 걸 못 보거든요. 약간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그리고 제 짝은 막 생선 뼈까지 씹어 먹었어요. 그 잔반 안 넘기려고.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막 김치 이런 거 매운 거 못 먹는 친구였는데 그거를 막 국에다가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던 시대였는데 뭐 그때는 집에 가서 그런 거 얘기해도 그냥 이제 부모님이 뭐 선생님이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는 좀 뭐 그게 뭐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교권이 너무 높았다 이렇게 좀 맞아. 생각이 듭니다. 민성님은 또 저는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때쯤에 이제 살았던 동네가 이제 조금 사교육이 좀 더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조금 생각하고 지원해주고 오히려 좀 학교보다는 학원에 보내는 요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아주 어렸을 때는 학원을 좀 일명 뺑뺑이라고 하죠. 뺑뺑이식으로 다른 학원에서 차 타고 다음 학원 가고 거기서 차 타고 다음 학원 가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뭐 꼭 공부하는 학원이 아니더라도 뭐 논술 웅변 학원도 있었고 뭐 논술 학원, 예체능 네, 뭐 검도 뭐 이런 걸 섞어서 이렇게 돌았었는데 제 기억에는 그게 어렸을 때니까 조금 우울감을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종일 네. 하는 거 아닌데. 근데 그게 그 동네에서는 조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여서 그런 애들끼리 있으니까 크게 못 느꼈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약간의 우울감 같은 게 있었어요. 아기 때. 근데 다행히도 이제 조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어머니가 이제 조금 깨닫고 애한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이제 학원을 이제 다 그만두게 하고 한번 원하는 학원만 다녀라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때 풀어졌는데 이제 저희 동네는 이제 사교육이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다 사교육 뭐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경쟁 심리가 조금 심한 동네여서 이제 그거 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저는 이제 좀 어렸을 때부터 풀어져가지고 그리고 막 공부에 막 그렇게 욕심이 크게 없어서 괜찮았는데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막 TV에서 보는 막 시험 막 등수 떨어졌다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자해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 제가 건너 들을 수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초등학생부터 그런 거는 이제 막 동네 분위기가 뭐 중학교 때부터 하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다 학원에 다니고 이러니까 누구나든 다 학원을 다녔어야 됐고 그런 분위기의 동네였던 것 같아요. 지금 듣기로는 그 동네가 이제는 학원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 사거리에 학원이 수백 개가 있었어요. 사거리 하나 거기가 은행 사거리라고 불리는 데인데 거기에 학원이 이제 수백 개가 있고 그 학원도 막 금액도 그 당시에 조금 대형 학원들은 되게 비쌌어요. 금액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고 그냥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싼 학원 보내니까 얘가 뭐 성적이 좋아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것도 내가 있었어요. 투자를 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공교육 선생님들의 막 그렇게 파워가 그렇게 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교육 선생님들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입김이 엄청 셌어요. 그래서 우리의 학원 가야 돼요 하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동네에서 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과 좀 비슷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그런 TV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라고 비슷하게 느끼는데 반면에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들의 어떤 학교 선생님들의 뭐 권력이라면 권력이고 어떤 그 교권이 조금 지켜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학부모들이 뭐 우리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다 보니까 뭐 선생님이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가지고 뭐 학부모들이 함부로 하는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뭐 학교에서 맞을 수도 있고 당연히 왜냐면 그 학부모님들도 학교에서 다 맞고 자랐으니까 더 맞고 자라. 학교에서 애가 좀 혼나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대신 애 성적을 위해서 뭐 학교 끝나고 나서는 뭐 터치를 못하게 하는 거죠.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과했던 분들이 이제 스쳐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애들의 교육이 목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인신공격을 맞아, 하고 맞아. 좀 정말 선을 넘으셨던 분들도 꽤 진짜 많았던 것 많아요. 같아요. 진짜 예. 많았어요. 이 상황 이런 일을 왜 하지? 그러니까 뭐 너네 뭐 엄마가 어쨌느니 막 이랬던 분들도 계셨고. 근데 그거는 사실 아니죠. 그때였어도. 진짜 인신공격을 한다고 하니까 제 고등학교 때 그 여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생각나는데 그 약간 인신공격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은 그 애들 다 같이 있는 반 애들 있는 데서 막 우리 반에서 제일 못생긴 여자애 투표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한 거예요. 근데 뭐 선생님은 애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될 만한.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도해서 왕따 한다는 게 진짜 약간 있던 것 같아요. 그 인신공격 측면에 있어서. 갑자기 말했는데. 근데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미화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그때도 미화할 수는 없지만 그때의 모든 선생님이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이제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다 그렇게 느끼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다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있잖아요. 견해도 다 다르고. 근데 과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부분 안 좋은 사람, 뭐 안 좋은 선생, 뭐 혹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떼놓고 그때의 교권, 지금의 교권, 그때의 학창 시절, 지금 학창 시절 보내는 게 어떤 부분이 더 발전이 됐고, 뭐 혹은 그때가 이건 더 나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사실 그 시절은 제가 그때는 학생이었고, 지금은 제가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들리는 사회 이슈들을 봤을 때, 뭐, 민원 때문에 뭐를 못한다. 민원 때문에 애들 데리고 체험학습도 못 나간다. 혹은 뭐 주변 사람들 같은 아파트 민원 때문에 애들 초등학교 운동회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하는 그 학부모들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모든 걸 다 수용하는 학교도 문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때는 사실 교권도 교권인데 이 정도까지 민원에 휘둘리는 집단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1차적으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맞아요. 솔랭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쨌든 저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이잖아요. 아이를 낳을 거니까.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게 나는 내 기준으로 이제 옛날에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교육이 더 좋다라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요즘 엄마들은 너무 다 기준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회를 해야 되고 애들은 뛰어놀고 다치면서도 크고 햇빛 바라보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 건데 어떤 엄마들의 기준은 그냥 무조건 앉아서 공부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키우고 싶어도 그냥 옆에서 계속 민원을 그렇게 넣어버리면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드라마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왜 교장이 저거를 못 막지? 교장 선생님이 왜 학부모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굽신굽신 하는 건지.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다 사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진짜 파워가 셌죠. 파워가 셌고요. 그냥 교장 선생님 특히 이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사든 뭐 학부모든 학생도 앞에서 아무 찍소리 못했어요. 그냥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면 그냥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면은 물론 그게 드라마에서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그런 거겠지만 너무 이제 조금 파워가 있는 입김 있는 학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굽신굽신 하니까
그거는 좀 속상하죠. 근데 들으면서 그도 그럴만하다 싶은 게, 그러니까 저희가 교장 선생님이 한번 돼볼게요. 요즘 어디 뭐 땡땡 초등학교 교장 선생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온 길은 일단은 학부모들이 민원이 많이 제시되고 저 선생님한테 배 채우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과연 교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싶어요. 모난 부분 없게 자기 수업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한테 민원도 없어야 되고 애들한테도 평가 좋아야 되고 선생님들한테도 평가가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민원이 취약하잖아요, 사실 공무원들은.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는 그게 평점이 좋은 거죠. 그래서 교장이 된 걸 거고, 그런 사람들이 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신입 교사들이 사실 뭐 자살률이 꽤나 이슈가 됐는데, 근데 사실 그런 민원을 받고 있다는 걸 교장 선생님들이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민원을 해결해 준다던가,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자리에 있다는 게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올라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교사들을 지켜주지 못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이제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그런 교장직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조금 다른 얘기지만, 군대에서 옛날 군대는 막 사람들 때리고 뭐 부조리도 있고 막 이랬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게 바뀌는 추세였거든요. 그때는 막 선진병영하면서 그 사단장이나 이제 그 별급을 되게 인성 좋고 부대에 사고 없고 이런 사람들로 위주로 막 뽑았어요. 그 이유가 그때 당시에 막 군대에서 사고가 있고 하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되게 이슈가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군대 차원에서도 그런 관리자를 그런 이슈가 없는 사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부조리가 생기면 오히려 처벌을 하게 하는 그런 간부들이 꼭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 분위기가 학생들을 뭐 때리고 뭐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사회에서 바라보니까 이제 교장직을 뽑을 때도 그런 사람들만 이제 계속 뽑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여론도 바뀌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교장 선생님들이 생기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약간 악순환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우리가 다 바라봤을 때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이 뭐죠? 근데 그 지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거를 굉장히 제가 체감을 하는 게 저희 고등학생 때만 해도 그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뭔가 민원은 있었지라도 뭔가 그게 뭐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제가 학생 때 이제 선도부 선생님 남자분이셨는데 이게 여자애가 좀 노는 여자애가 이제 선생님이 너 교복 제대로 입어 이렇게 했는데 여자애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팔목을 잡았어요. 그냥 왜 그냥 가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이 선생님을 성추행을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교에 완전히 이슈가 됐거든요. 아,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근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즘 사회를 보면. 그래서 제 주변에 굉장히 그 선생님 일을 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도 있고 학원 선생님도 있고 이제 뭐 중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도 있고 저도 이제 1대1 미술 교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좀 과하다라고 느낀 게 제가 일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좀 학생이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애한테는 안 돼라는 말을 하지 말래요. 절대로 안 돼라는 말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 안 돼라는 말을 하면 안 되냐 했더니 그럼 창의성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미 앞에 선생님 3명이 잘렸어요. 그리고 제가 갔는데 그 애가 이제 수업을 들어갔는데 너무 기고만장한 거예요. 기고만장하고
막 뭐 이거 빨리 그려보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하면은 선생님 그리면 정답이 없는데 왜 저한테 강요를 하시나요? 이런 7살이에요. 7살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저한테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 저 가르칠 수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려보래요. 약간 이런. 근데 이 와중에 안 되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근데 이 와중에 수업 끝나고는 또 선생님으로서 그 학부모님한테 보여드려야 돼. 그 브리핑 시간이 있어요. 오늘 한 내용인데 오늘 한 게 없어. 표정은 또 안 좋으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저는 뭐 잠깐 그 일을 하다가 그만했지만 이게 사실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특히 어린이집 그 선생님의 친구가 학부모님들이 그 애들 먹는 것까지 이렇게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즘에 나라에서 다 어린이집 비용을 내주니까. 그런데 뭔가 이제 유기농만 먹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요즘에 뭐 난각번호 그것도 이슈가 됐었잖아요. 아시나요? 혹시 계란에 난각번호라는 게 있는 거? 그게 뭐 최근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받은 닭. 그 스트레스 받은 닭이 아니고 자연에 풀어놓은 닭이 난각번호가 높은 닭이래요. 그래서 우리 애는 그것만 먹는다. 뭐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선생님들이 느끼는 약간 우울감이 그냥 일반 성인보다 한 3배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엔 학부모 민원에서 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어린이집을 하는 친구도 그 애들도 물론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가장 힘들게 하는 거는 학부모랑 이제 그 원장님 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학교도 다르지 않지 않을까. 아까 교장 선생님이 오히려 나를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압력을 받아서 압력을 떠넘기는 뭐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죠. 교장 선생님한테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사조직과 공조직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네요. 들어보니까 사실 사조직이고 그러니까 사조직의 경우 뭐 팀장 있고 대리 있고 직급이 다 나뉘잖아요. 근데 그 팀의 프로젝트를 할 때 팀장이 그 프로젝트를 다 맡아서 만들진 않잖아요. 밑에 내려주고 시키고 결국 근데 최종 컨펌은 팀장이 해서 위에다가 올리고 그래 만약에 그 성과가 안 좋거나 왜 이런 프로젝트를 이거밖에 못했냐라고 한 소리를 듣는 것도 팀장이고 들어서 밑에다가 다시 얘기하는 것도 팀장이겠죠. 중간 다리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이 혹은 뭐 교감 선생님, 간부급 선생님들이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는 이제 일반 교사분들이 계신 건데 가운데서 소통을 안 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아서 교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얘기해야 되고 뭐 혹은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모아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중간 다리가 무너져 있는 게 문제인 것 같네요. 사조직이라면 중간 다리가 교체가 되기도 하지만 공조직이기 때문에 잘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그냥 민원 자체를 선생님한테 못 가게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원이 이제 학교에서 그 기관으로 가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놨다고 해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뭐 한국에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잖아요. 그 내가 선생님을 학부모 입장에서 선생님 못 믿는 거고 학교를 못 믿는 거고 서로에 대한 이제 신뢰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를 좀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왜냐면 이 분위기가 계속 쌓여가면은 또 참교육 이번에 너무 히트하면서 저 조금 걱정이 됐던 게 사실 민원은 정당한 거거든요. 내가 진짜 뭔가 우리 애한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내가 민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당한 이제 민원까지 뭐 진상처럼 될까봐 왜냐면 요즘에는 이 뭐 하나의 사건 갖고도 부풀려서 뭐 스레드나 인스타 이런 데 올리면은 뭐 파장이 엄청 커지면서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니까 막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그런 것도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역으로. 이제 선생님들이 그래서 아예 이제 민원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약간 자체적으로 판단을 안 하시고 다 이제 학부모들한테 넘기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현직 네, 이제 현직 알파 세대죠. 근데 그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이제 핸드폰을 안 거드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제 밑에서 핸드폰을 한 거예요. 친한 애들끼리 몇 명이서. 근데 뭐 이건 제 동생이 명백하게 잘못한 거지만 그 라이브 방송 같은 건지 뭐 화상 채팅을 한 건지 뭔가 이렇게 켜놔서 자기들끼리 막 실시간으로 채팅하고 떠들었나 봐요. 근데 막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밑에서 이렇게 몰래. 근데 이제 걸린 거죠. 그러면 사실 저희 때는 그냥 핸드폰부터 뺏기고 이제 바로 그냥 무릎 꿇고 손 들고 이제 뭐 맞고 핸드폰 일주일 압수당 저는 맞아, 일주일씩 압수당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딱 비슷한 게 있는데 그 같이 그 카톡한 친구들 다른 반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쵸. 친구 고발하라고. 방에 있는 애들 맞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단체로 진짜. 그랬던 맞아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상태로 일단 중단이 되고 바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전화가 가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학폭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뭔가 학교에서 그런 걸 했나 봐요. 약간 재판같이 할 테니 바로. 오셔라 해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애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악순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이제 교권이 없어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아예 이제 학부모한테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문제될 건 안 네. 한다. 네, 애초에. 그것도 또 약간 역효과처럼 나오는 현상이네. 그럼 이제 그냥 수업만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학교에 가서 공교육이 있는 이유가 뭐 물론 이제 기초 과목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학교에서 같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 말씀도 듣고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전담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가정에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뭐 갈등이 있을 때 풀어나가는 방법 같은 거를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고 이런 걸 배우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요즘에는 학원이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학원처럼 그냥 딱 수업만 하면 끝이고 오히려 요즘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의 개인사나 인성 같은 걸 더 챙겨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교는 어쨌든 따로 돈을 받고 선생님들 가르치다 보니까 애가 잘 커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로 해서 결과가 좋으려면 애들이 친구랑 갈등도 없어야 되고 뭐 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문제 같은 게 있을 때 선생님들이 그걸 풀어줘서 애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오히려 학원 선생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케어를 많이 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요즘 깜짝 놀라는 게 제 또 조카가 또 어리니까 그런 그 학원 뺑뺑이의 그 태권도가 꼭 있었잖아요. 근데 태권도 학원에서 진짜 어린이집처럼 막 사진을 매일 해가지고 오늘 하루 일지 오늘 이렇게 놀았고 이거를 매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이 정도 정성이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학원이 더 학교보다 케어를 많이 한다라는 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문제의 고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학원에서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해줘요. 모든 케어를 다 해주고 오히려 감정적인 부분까지 건드는 거잖아요. 오늘 이 학생이 이랬고 저랬고 어떤 부분을 잘했고 사진 보내주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케어들을 해주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교육이 이 정도 해주는데 공교육에 내가 이거 바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 싶기도 하네요.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결국 그렇게 두 개를 비교하게 되면서 사교육이 훨씬 낫네. 근데 공교육 너네 뭐 하는 거야? 내가 세금 내잖아.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맞아, 마인드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결국 공무원 민원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학부모는 어느 정도 그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학교에 바랄 텐데 또 학교에서는 아까 제가 그 어린이 가리켰던 것처럼 안 돼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될 일을 아예 안 해버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사실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이 상황이. 제가 아까 사교육, 공교육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거기 두 개 다 속해 있는 거는 같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랑 학원에 계신 선생님이랑. 근데 학부모님은 둘 다 마주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왜 학부모님들이
이 두 개를 비교하고 혹은 어떤 니즈가 있길래 공교육의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혹은 아이들을 많이 학대잖아요. 저희가 본 에피소드에서도 ADHD 약을 먹인다든지 그런 학대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학부모님들 시선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도 안 되는 되게 비교당하고 경쟁 사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딜 가든 경쟁 사회인 건 맞죠. 미국을 가든 아니 뭐 중국을 가도 그렇지 않을까요? 공산주의든 뭐가 됐던 간에 자본주의도 중요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보다 잘나고 싶은 거는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좀 공부가 특히 학벌이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의사, 사자가 들어간 직업들 이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의사며 변호사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마 많은 학부모님도 의사 부모님, 변호사 부모님보다 그냥 대기업을 다니시던 혹은 뭐 중소기업을 다니시던 공무원을 하시던 그 외에 다양한 직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싶어요. 비교를 하게 되면 나는 의사 혹은 변호사 같은 직업을 하고 싶은데 남들이 보기에 좋은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 되게 되게 의사시네요, 변호사시네요 이렇게 봐주는 게 있는데 라는 자격지심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자격지심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시선, 비교에서 시작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우리 애는 의사, 변호사 시켜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공부를 되게 열심히 시켜야겠네. 공부를 잘하게 해야겠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크게 되려니까 다른 뭐 선생님들이 태클 걸거나 이건 안 돼. 감히 우리한테. 이런 좀 욕심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결국 거기에서 모든 걸 통제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든 틀 안에서 이 아이는 내가 만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만든 세상 안에서만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어떤 특성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를 찾아주는 것보다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너는 1등을 해야 돼. 라는 게 좀 사회에 만연한데 결국 이런 문화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 힘든 조금 악성 민원들을 넣고 과잉 보호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요솔님. 그게 저희 옛날 때는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맞아요.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많은 걸 알고 있지 않아서 근데 얘가 이제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하면 그냥 선생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과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특정 지역들은 그랬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예민하고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건데 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애들을 일단 그렇게 의사나 변호사가 돼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애들이 선택한 길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멋있는 의사 선생님을 보고 와, 나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엄마의 서포트가 정말 대단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너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의사가 돼야 되고 그래야 무시 안 당해 라는 것 자체가 애한테 큰 벽을 하나 만들어주고 자라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부터 외국 가서 애기를 키우고 싶다라고 느꼈던 거는 이제 저희 하와이 큰아버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큰아버님 입장에서는 조금 가족들도 이민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희를 좀 꼬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하지만 진짜 애기 키우기 좋은 환경이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애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하나도 질투를 안 한다는 거죠. 쟤는 그냥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 얘는 기타 잘 치는 애. 얘는 축구 잘하는 애.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호주 다녀왔을 때 동생을 데려가려고 이제
동생이 호주의 공교육, 그러니까 학교를 입학하면 학교가 어떤 환경인지를 보려고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학교 이렇게 쭉 찍는 영상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커리큘럼 보면 정말 그 방과후 학교가 그냥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게 아니라 뭐 발레도 있고 뭐 그런 뭐 미식축구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성 있는 거 예술적인 것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미술실 같은 데 가면 이제 저희는 미술조차도 어떠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체능도 다. 근데 이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막 엄마 아빠 보여줘야지 하면서 막 팀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막 이렇게 전시하고 그런 느낌이 고등학교 미술실에도 있는 거예요. 천장부터 벽까지 정말 다 학생들이 손수 만든 것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애들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아예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좀 외국 가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오빠한테도 나는 무조건 호주 가서 애기를 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애가 이렇게 커야 올바르게 클 것 같은 거예요. 외국 가서 커야. 근데 이제 오빠 입장에서는 애가 나 외국 가서 나는 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이상 너가 데려가는 거는 엄마의 시선에서 선택을 한 거고 애가 한국 사회가 맞을지 외국 사회가 맞을지도 모르는 건데 엄마 욕심이라 이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 번뜩 생각이 들었던 게 아 이것조차도 사실 통제할 수 있겠구나. 의사 변호사 해 하는 거랑 똑같은 걸 수도 있겠다. 외국에서 살아. 살아. 왜냐면은 진짜 영유아 때 가는 게 아닌 이상 초등학교 때 넘어갈 거면 말이 안 통하고 문화적으로 다른 애들과 함께 한 반에 섞여야 되는데 최소 1, 2년은 말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애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건데 그것도 맞죠. 그거를 견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엄마가 돼야 할지 어렵죠. 좀 어렵더라고요. 조금은 공감이 가세요. 많은 통제를 하는 그렇죠. 사회적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사실 보면 맞아요. 저 엄마는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얘기를 아직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또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그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나 혹은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혹사시키는 것도 사실 그 학부모님한테는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고찰을 해야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그 분들한테도 한 번 더 고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결국에는 다 약간 사회에 요즘에 만연한 포모 현상의 또 일종인 것 같은데 네, 완전. 결국에는 내가 이거 안 하면 지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런 사회 분위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만화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했던 게 저희 엄마 시대 때는 만화가는 굶어 죽는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학창 시절에 겪었던 거랑 지금 친구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직업이 너무 많아졌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대 부모는 지금의 직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본 세상에서는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안 나오면은 진짜 인생 망한다. 왜냐면은 거기에 다 서러움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초등학교 때 서러움이 다 있었잖아요. 저희 초, 중, 고 때 서러움이 사실은 저희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게 편향적인 시선을 보는 거죠. 어쨌든 한국 사회 안 바뀐다. 근데 사실 많이 바뀌었고 막 많은 직업들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이해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자식을 조금 믿어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게 저희도 정말 얘기하면서 점점 추상적으로 가는 게 과연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혹은 뭐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혹은 부모의 통제가 아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게 해줄 건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고, 저는 많은 거를 시켜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거를 시키기 전에 일단 그 친구를 한번 깊게 관찰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을 사귀는지, 친구들이랑 뭘 하고 노는지. 저는 제가 지금 농구를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애들이랑 농구하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재미로 시작한 일이 결국 지금 하는 일이 되면서 그 일을 사랑하게 된 것도 사실 재미에서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재미는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학생 경우에는 뭐 뜨개질하고 혹은 뭐 손으로 뭐 만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냥 여가 시간에 하는 게 너무 재밌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손재주가 좋아서 나중에 손재주를 할 수 있는 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술을 하던. 근데 결국 자기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그러니까 지금 이미 키워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초등학교를 보내놨으면 정말 얘가 뭘 하고 지내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뭘 할 때 정말 재미있어 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걸 해야 해 보다는 혹은 뭐 그렇게 사랑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나의 편향을 없애는 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대부분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 아까 에피소드 8에서 ADHD 약을 이제 마약 요인지도 모르고 먹이는 게 그 과정에서 사실 이분의 저는 약간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게 있었을까? 얼마나 있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피소드 보면서. 왜냐면 주변에서 다 당연하게 먹는 거라고 하니까 이 약을 이제 먹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다들 먹는데 설마 그 우리 지금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도 먹는데 뭐 문제가 있겠어?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뭐 저도 실제로 지금 ADHD 약을 먹고 있고 한동안 ADHD가 그저 아까 강남 서초구 그쪽에서 갑자기 수고에 몰리면서 오히려 찐 ADHD인 제가 이제 콘서트에 못 먹었던 한 1년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열이 받더라고요. 왜냐면은 요거는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먹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희도 사업가 모임도 다니고 하다 보면은 꼭 그 있어요. 그 ADHD 약 하나를 좀 먹어볼 수 있겠냐. 달라고 하는 사람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거의 마약류에 이제 되어 있는 약이기 때문에 ADHD가 아닌 사람이 먹으면 사실 효과도 없어요. 그냥 각성만 되고 오히려 그 성격만 나빠지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각성제일 뿐이지 뭐 그렇게 진짜 뭐 공부 잘하는 약, 뭐 사업 잘 되는 약이 있었으면 뭐 그거는 사실 마약이죠. 뭐 이것도 마약류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편향을 좀 없애는 게 일단은 내 주관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민성님이 뭔가 유튜버가 하고 싶다고, 제 자식인데 한다면은 이제 제 세상에서는 유튜브라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직업에 대해서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아 그거는 안 돼, 그거는 그냥 막 인생 망한 지름길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원래 뇌가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세상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부러라도 한번 나는 정말 싫지만, 내가 유튜버에 대해서 정말 싫지만 그 유튜브에 대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공부도 한번 해보고, 아 이렇게도 나갈 수 있구나를 좀 시야를 넓히는 게 먼저지 않을까,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첫 번째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님은 왜 갑자기 말이 없죠? 뭐 약간 오늘 약을 안 먹어서. 아, 약 드시는 분이 하나도. ADHD 약이 있다고. 근데 저는 방금 얘기해 주신 거 토대로 생각해 보니까 뭐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애기들 어릴 때 자기 자식이 책을 읽게 하고 싶으면 부모가 먼저 책을 읽어라. 그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따라서 읽는다라고 하는데, 많은 부모를 가진 학부모님들이 혹시 자기가 지금 되게 아이들 말고 자기 인생에서 즐기고 사는 게 뭐가 있는지, 여가 시간에 난 뭘 하고 사는지 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학부모님이 스키를 타요. 스키를 매년 겨울마다 스키장을 가는 게 너무 좋고 스키를 타는 게 너무 행복하다면 아이를 데리고 가겠죠. 근데 아이가 그걸 타다 보니 나도 이게 너무 재밌네.
근데 심지어 재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어릴 때부터 스키로 메달을 따고 뭐 얼마 전에 보드로도 이번에 딴 학생이 한 명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친구의 꿈을 찾아갈 수 있게 그런 이정표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학부모님들이. 근데 그러려면 자기의 취향과 그리고 자기의 취미가 조금 더 뚜렷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그게 아이들한테 꿈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진짜 좋은 말인 것 같은 게 사실은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투자나 뭐 자식을 키우는 거나 사업을 하는 거나 제일 좀 적이 되는 게 그 카더라 통신. 맞아요. 뭐 약간 그런 커뮤니티 뭐 부모님들 커뮤니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요즘에는 이렇다고 하던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듣기로는 이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일 좀 경계해야 될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사실 이 채널에서 나중에 하고 싶은 것도 실제로 그 겪어본 사람하고 그거를 그 꿈을 희망하는 사람을 그쵸. 좀 연결해서 그쵸, 그런 얘기를 찐 이제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를 좀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지. 카더라 통신 너무 믿지 마셔라. 맞아. 그게 맞아요, 진짜.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 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를 가정하기가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애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유년기의 저희들, 유년기의 유년기의 할리를 만약에 제가 지금 키운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도 서로의 유년기를 지금 자신이 마주해서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이 한번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랬을 때 무조건 이거 딱 하나는 가르쳐 줄 거다. 이거 하나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있어야 되는 가치다. 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지 한번 솔링님. 일단 저를 생각하면 좀 아찔하긴 한데 저는 저희 엄마가 엄청 그냥 믿어주셨거든요. 그냥 너는 항상 뭘 해도 잘할 거야. 뭘 해도 잘 될 거야를 엄청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어떤 거를 물어보거나 엄마가 경험을 하셨던 게 별로 없다 보니 그냥 저를 믿어주기만 하다 보니 제가 엄마한테 의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경험을 다 혼자 해보면서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갖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믿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유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먼저 엄마가 좀 알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더라도 그러니까 남 생각하지 말고 너의 기준에서 하되 남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건 하지 말아라. 그것만 지켜도 뭘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맞아. 생각을 해요. 촉법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진짜 손 넘었고. 진짜. 그렇죠. 맞아요. 할리님은요? 저는 자유인 것 같아요. 자유. 그러니까 근데 그 자유가 물론 믿어주는 것도 자유일 수 있고 자유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이 친구가 학원을 다녔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학원을 다니기 싫대요. 자유롭게 다니지 마라. 근데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배워보고 싶어요. 그거 배워라. 근데 사실 거기서 시작하는 자유가 더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유년기 때는 그렇게 다 자유롭게 다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20살이 된 이후로는 아예 지원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가정에 두고 너가 지금 빼먹을 수 있는 건 나한테 뭐 돈을 달라고 하면 난 돈을 안 줄 거다. 너가 뭐 차를 사달라고 하면 차 안 사줄 거 그런 것처럼 나중에 아예 아무런 금전적 지원은 현금 그 자체로는 줄 수 없다. 대신 너가 경험이 될 수 있는 모든 건 도와주겠다. 뭐 애들이랑 일주일 동안 여행 가고 싶어요. 근데 학생인데 저 혼자 갔다 올래요. 그럼 오히려 지원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딸이라면 딸은 좀 가정을 저러하니까 저는 되는데 그렇군요. 딸은 안 될 것 같아. 딸은 안 될 것 같아. 딸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갑자기 막 또 눈물이 나네. 있단 말이에요. 할리님은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잘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알아서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조금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별로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누워서 편하게 쉬는 걸 가장 행복하게 느끼네. 근데 어쨌든 그 잘하는 과정에서 하고 싶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친구가 저기 뭐 이거 뭐야? 그 동작과 하는 거 뭐지? 폴댄스. 폴댄스를 한다던데 나도 배워보고 싶어. 음. 그러니까 뭐 요새 뭐 애들이 이런 거 한다는데 나도 배워보고 싶어. 그래서 다 지원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든 제가 하든 너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라. 근데 20살 되면 지원 안 해줄 거니까 그 전에는 너가 뭘 해보고 싶다고 해도 다 해주겠다. 근데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택지가 많아져서. 학원을 가도 차라리 나 이러이러해서 이거 안 맞으니까 그만둘게 이게 아니라 그냥 학원을 안 나가요. 말없이. 네. 그래서 그냥 뭐 한 달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냥 시간이 흘러가. 돈만 내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애 성향에 따라서 참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방금 이제 가정한 건 자기 자신이니까 맞아. 이렇게 해준 건데 근데 이게 배우자의 성향일 수도 있고 혹은 배우자가 안 그렇더라도 둘 다 안 그렇더라도 아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라고 해준 게 그 친구한테 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죠. 자기 기준을 생각하니까. 네, 맞아요. 갑자기 이제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저희가 학원은 저희도 눈 돌아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맨날 전화하고. 맞아요. 저도 항상 친구들이랑 애들 키우는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 전 친구들 거의 다 이제 남중남고를 나오고 체대를 나오다 보니까 남자애들이라 뭐 남자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 다 얘기를 해요. 그럼 딸 나면 어떡할 거야? 쉽지 않아. 일단 연애한다 하면 우는데 막 그런 거부터 얘기 남자친구랑 여행 갔다 올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몇 살부터 가는? 20살? 그냥 싫어요. 없는데 아직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참 그게 재밌는 게 저는 두 분이 좀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독립심이거든요. 근데 독립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믿는 건데 저는 이제 솔님하고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넌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학교 다 해서 안 된다는 말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0인 거죠. 지금 제일 잘 됐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0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뭔가 새롭게 저는 막 하고 싶은 성향이 원래는 막 하고 싶은 성향인데 막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그 어렸을 때 목소리가 그냥 들리는 환청처럼 뭐 너가 해서 되겠어? 뭐 해봤자지 이게 계속 들리니까 그걸 깨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깨야지 내가 그 독립심이라는 게 생기고 알아서 좀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뭐 하나만 어렸을 때 나에게 해준다면은 그냥 믿어주는 거? 잘 될 거야. 가능성을 봐주는 거? 이런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성님? 저는 이제 뭐 지원을 해주고 하고 싶은 거를 찾아주고 이런 게 다 부모님들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성향이면은 뭐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하고 이렇게 뭐 돈 다 해줄 수 있어, 뭐 지원해줄 수 있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수 있어로 그치면은 전 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애가 관심 있는 게 보이면은 제가 더 먼저 공부를 해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같이 해주고 얘가 진짜 좋아할지 이게 적성에 맞을지 얘가 그냥 하는 말인지 이거를 같이 찾아봐 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마음은 있지만 전제가 내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되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게 전제가 된다면 이제 아이가 뭘 하고 싶다고 할 때 그거를 같이 알아봐주고 같이 찾아봐주고 왜냐면 제가 막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다 뭐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뭐 생각해보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취미라든지 뭐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그런 게 다. 그래서 내가 엄청 파거나 돈이 막 들어서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처음에 시작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승마를 한다든지 뭐, 네, 뭐 아니면 뭐 옛날에 뭐 음악을 한다든지 뭐 마술도 했었다시나 마술을 한다든지 뭐 로봇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어쨌든 서포트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잘 알고 전문성까지. 있어서 너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뭐 그러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거를 조금 같이 해주면은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게 그 사랑을 뭐 다 한다 하잖아요. 사실 그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연인끼리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하면 이제 폭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난 사랑해서 맞아요. 사실 진짜 사랑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도와주는 게 이제 진짜 사랑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연 그 생각나는데 되게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버님이 학원 보낼 돈이 없으니까 다 공부를 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서울대를 간. 진짜 뭐 그 정도까지 사랑이 쉽지 않지만 사실 뭐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에서 유명한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 다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손흥민 뭐 선수도 그게 뭐 사랑일 수도 있고 뭐 만약에 자식이 원해서 해주는 거면 사랑이고 내가 너는 손흥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이러고 아마 억지로 시키면은 이게 폭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경계가 굉장히 미묘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저희가 방금 유년기 시절에 우리한테 어떤 거를 가르쳐 줄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한 가치들이 핵심 가치들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받았으면 좋았을 것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잘 키워주셨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내가 더 빨리 나의 길을 찾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시청자분들도 내가 유년 시절에 나를 어떻게 키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가치가 다 달랐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댓글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되게 알려주고 싶어 하네. 그 중에서는 저희랑 똑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시청자분들끼리 똑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과연 무엇이 아쉽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지를 서로 이렇게 공감이 되는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으면 서로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없으니까. 네, 정답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어떻게 끝내야 돼요? 클로징 이러고? 우리 저 어떻게 했더라? 저희가 뭐 아직은 너무나 영세합니다. 구독자도 오늘 기준으로 7월 17일 기준이에요. 2명이고 조회수도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그냥 이대로 지나가면 다시는 저희를 못 보실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아쉬워요 사실 그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한번 만나 뵙기 위해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희의 또 다른 영상들 이렇게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 꾸준히 올릴 테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다.